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1년 동안 부동산 학개론을 같이 공부하게 될 황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크게 치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오늘 첫 수업이니까 잠깐 이제 수업을 나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및 제가 이번에 31회 시험 봤던 거 잠깐만 말씀드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31회 얼마 전에 봤죠. 10월 31일에 봤던 시험인데, 자, 그 시험이 어땠는지 잠깐 좀 살펴보면 대부분 아까 제가 좀 질문을 던져보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지만, 자, 시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좀 중에 가까웠어요. 중에 가까웠는데 난이도는 전체적으로는 중이었는데 체감 난이도는 좀 어렵다라는 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만 좀 해석하면 되는데, 체감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졌던 것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전년에 비해서. 보통 학개론에서 우리가 거의 손을 못 대거나 손을 대서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절대 손 대면 안 되는 문제가 보통은 한 3-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올해 31회에서는 7-8문제가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7-8문제는 고득점을 맞는데 전혀 필요 없는 문제죠. 1차에서 이따가 좀 말씀드릴 텐데, 사실 매우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3문제가 나왔다, 7문제가 나왔다, 8문제가 나왔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에 중간중간에 매우 어려운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하면서 멘탈이 좀 무너져서 체감 난이도가 높아져서 좀 긴장한 상태다 보니까 초조하고 해서 실수를 좀 많이 했던 분들이 아마 좀 고배를 좀 마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거나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는데, 반대로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나머지 다른 문제가 더 쉽게 나왔다는 얘기를 의미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매우 낮은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60점을 맞추기 위한 24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많이 높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진 문제가 있는 반면에 다른 중위권의 문제가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합격하는 데는 좀 더 수월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저한테 반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래요. 분명히 이제 나중에 시험을 다 끝나고 채점을 하면서 돌이켜보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던 분들은 자기가 본인이 실수했다는 걸 분명 깨달을 거예요. 사실 우리 시험은 고득점이 아니라 60점을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제가 오늘 내내 계속 얘기할 것은 어려운 문제는 버려도 괜찮아요. 분명히 제가 앞에서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도 다 설명을 해드리긴 할 테지만, 만약에 공부하다가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냥 넘어가셔서 자연스럽게 계속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공부는 한번 딱 처음부터까지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이론 정리를 3번 이상 공부할 거고, 문제풀이를 역시 3번 이상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총 7번 이상씩 공부를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것도 나중에 2번, 3번 공부하다 보면 좀 더 쉽게 느껴져서 훨씬 수월하게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어려운 문제를 만약에 공부하는데 한 1시간 넘게 걸렸다. 나중에 가면 한 5분만 지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쉽게 그냥 모르더라도 넘어가도 괜찮아요. 굳이 알고 넘어가려고 고집을 부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 어찌됐거나 31회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됐지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또 많이 출제되어서 24문제 이상을 맞추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난이도가 매우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학개론이 더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많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 난이도는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24문제를 맞추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역시나 좀 저의 주관이 좀 섞일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결국 과감하게 패스하거나, 스킵이라는 말은 건너뛰는 걸 스킵이라 그래요. 항상 문제 풀이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40문제가 한 과목에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40문제에 이 문제를 모두 다 풀려고 달라들면 안 돼요. 어려운 문제는 과감하게 패스해도 돼요. 얼마까지 과감하게 패스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할 테니까. 결국 이제 이번 시험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7, 8문제를 과감하게 패스하고 시간이 좀 남는 거에 기본적인 문제를 실수하지 않게 배웠던 걸 꼼꼼하게 잘 풀어냈으면 합격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계속 할 텐데 문제풀이 할 때 어려운 문제는 과감하게 패스하는 거예요. 다 패스하고 채점이 끝나고 집에서 복습할 때 그때 이제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내가 몰랐던 문제 다시 풀어보고 할 텐데 시간을 두고서 문제풀이 연습을 할 때는 과감하게 어려운 건 패스하는 거 이거 항상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자, 계산 문제가 부동산 학기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기를 들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볼 거예요. 이제 뭐 전에 이제 학창 시절에 산수, 수학을 좀 열심히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마음속에 계산 문제가 좀 두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만 마음속에 잘 생각해 놓으시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더하기만 할 수 있으면 제가 충분히 다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수학적인 기초 내용도 설명해 드리고 쉬운 풀이법도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수업 듣고 여러분들이 연습만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계산 문제가 9문제가 나오고 올해도 9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9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어려운 문제가 4문제 이상은 좀 어렵게 응용돼서 나오거나 거의 손을 못 대는 문제가 나와요.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계산 문제 중에 4, 5문제는 새로운 유형이거나 전에 기출되었지 않았던 문제예요. 처음 나왔던 문제이거나 전에 나왔던 문제도 수학 능력처럼 응용되어 가지고 쉽게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4, 5문제는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버릴 거예요. 보자마자 과감하게 패스하거나 버릴 거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4문제예요. 자, 4문제면 우리가 총 40문제가 100점 만점이니까 한 문제 2.5점씩이에요. 그러면 4문제면 10점에 해당되는 점수에 해당되는 문제 문항수겠네요. 이 4문제가 학계론에 60점을 넘기냐 못 넘기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은 난이도가 낮은 문제와 중간 문제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계산 문제는 난이도가 하 문제가 없어요. 난이도가 중이거나 상 문제가 다예요. 9문제가 다. 그럼 난이도 중위권의 문제 내가 4문제를 맞춰서 10점을 맞아놔야 60점을 넘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1년 동안 공부를 해 나갈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로 계산 문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산 문제 제가 끝까지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제가 다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미처 수업 중에 설명하지 못한 내용에 그런 것들을 내가 모르겠다. 더하기 빼기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건 창피한 일은 아니에요. 전에 공부가 안 됐다라면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 능력이나 산수 능력이 필요하다라면 찾아오시면 제가 더하기 빼기부터 충분히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제가 충분히 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찌되거나 계산 문제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4문제예요. 이제 좀 더 내가 전에 수학을 좀 잘했다. 좀 수학 능력이 있다. 연습을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충분히 6문제 이상 맞출 수 있어요. 올해도 그랬고. 자, 역시나 계산 문제는 9문제가 평균적으로 출제되는데 이번에 4, 5문제는 어렵게 나왔지만 4문제 정도는 쉽게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그대로 나와서 보자마자 1분도 안 돼서 30초도 안 돼서 풀 수 있는 문제가 4문제는 되었어요. 이 4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역시 60점을 맞추는데 어렵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부동산 학계론을 공부할 때 계산 문제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좀 생각해 두시고. 자, 단원별 출제 비중을 봤더니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할 내용인데 제가 공부를 조금 잘했어요. 조금 잘했는데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좀 많이 가르쳐 왔었고 첫 번째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 잘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하나씩 중요한 팁들을 가르쳐 줄 텐데 이것들이 내
내 성향과 좀 맞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 같아 라고 느낌이 온다라면 바로 실행하는 게 좋아요. 뭐 그러겠어 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결국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첫 번째, 공부를 잘하려면 목차를 외워놔야 돼요. 목차를 외워야 돼요. 아직 이 목차에 대한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부동산학개론은 범위가 좀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개론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학문이라면 깊은 데까지 연구를 하겠지만 개론, 철학개론, 심리학개론, 경제학개론, 부동산학개론, 개론이란 말은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넓은 영역에서 이런 학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를 얇게, 다양하게, 넓게 배우는 학문을 개론이라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겠네요. 그럼 중요한 게 부동산학개론을 잘하려면 어휘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문장을 읽어나갈 때 이 단어가 나올 때 이런 흐름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부동산학개론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단어, 개념, 어휘력 이런 거 제가 다 풀어줄 테니까 머릿속에 여러분이 잘 설명을 듣고 잘 정립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따가 이제 8개 총 단원을 구성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자, 1단원부터 8단원까지 8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중요한 단원들 한번 볼게요. 경제론이 좀 중요해요. 2단원이 경제론인데, 평균 5문항 또는 6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7문제까지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얘가 중요한 건 5문제에 나오지만, 사실 얘를 알면 정책론에서 2문제 정도를 더 풀 수가 있어요. 얘를 알아야만, 경제론을 알아야 정책론을 풀 수 있으니까 사실 경제론에 해당되는 문항수, 출제 문항수를 보면 7, 8문제라고 봐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투자론을 봤더니 평균 7.5문항이래요. 7, 8문항이 나와요. 7, 8문항이 역시 투자론에서 나오고, 부동산학개론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원이 투자론이에요. 투자론. 가장 중요한 단원이에요. 사실 부동산학개론을 왜 배우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우리가 이제 원리적으로 가장 들어맞는 답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유가 뭐냐면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배우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를 잘 배운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요. 투자한다는 건 뭘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뭔가를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는 거야. 뭘 기대해요?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수익을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부동산 사는 걸 투자라 그래요. 결국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부동산학을 배우는 거예요. 중요한 단원이고.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7.5문항, 보통 7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감정평가는 좀 어려운 과목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는 7문항을 다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쉬운 것만 배워서 한 4문제 정도를 충분히 맞출 수 있게, 4, 5문제만 맞출 수 있게 공부할 거고, 어려운 거 한두 문제는 그냥 버리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려운 공부니까 어려운 걸 다 알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어찌됐거나, 자, 그러면 2단원 경제론과 투자론과 이 감정평가, 물론 이제 금융론까지 포함되긴 하지만 이 단원들은,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 단원들은 외워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반드시 원리를 이해해야만 이걸 문제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해가 중요해요. 수업을 열심히 듣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까지 연습을 하겠지만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 나머지 단원들은 사실 기본적인 암기만으로도 문제가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암기할 부분이 있다라면 제가 충분히 이제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암기 코드 같은 걸 여러분과 제시할 거예요. 그럼 같이 이제 말하면서 수업 시간에도 같이 얘기해야 돼요. 말하면서 머릿속에 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노력을 할 거고.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고, 금융론 일부가 굉장히 이해가 바탕으로 해야 문제가 풀리니까 중요한 단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 경제론과 투자론과 감정평가론에서 20문제 이상이 출제가 돼요. 반절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이제 기초 이론 단계인데, 인문과정에 해당되는 기초 이론 과정에서는 11월, 12월 달에서는 제가 경제론과 투자론을 좀 이해시켜 주는데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좀, 이번에 31회 때 출제됐던 문제를 보니까 사실 이제 거의 비슷하게 출제됐는데 특이한 단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단원이냐면 얘예요. 투자론이 3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31회 봤는데 그동안에 이 투자론이 5문제 밑으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 보통 평균 7, 8문제가 나오는데 올해 3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투자론이 조금 나올까요? 많이 나올까요? 많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보통 이제 우리가 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을 분석했을 때 31회 때 나왔던 답에 해당되는 지문이나 문제 유형은 32회 때 바로 그 다음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매우 낮아요. 31회 때 나왔던 답이 32회 때 답으로 절대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31회 때 나왔던 지문이나 답이 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32회 때 나올 가능성이 낮으니까 우리 이제 올해 이제 11월, 12월과 내년도에 공부해야 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투자론이에요. 이 투자론이 사실 내년에는 이제 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따가 이제 단원별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좀 설명을 들으면 어느 정도 이 단원에 대한 내용이나 체계가 이해가 좀 될 거고. 자, 결국 합격 점수를 위한 학습. 합격 점수를 만약에 60점, 우리는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을 하니까 60점으로 잡았을 때 24문제에 해당돼요. 24문제 이상을 맞추면 60점 이상이 되니까. 자, 올해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보통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가 3,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8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부만 좀 어느 정도 했다. 마지막까지 내가 공부만 좀 했다. 그러면 18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결국은 이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 자, 18개에서 24개를 맞추려면 6개 이상을 맞추면 되겠네요. 자, 근데 계산 문제가 다 난이도 중상에 해당되는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 18개를 맞추고 계산 문제를 포함해서 여기에서 6개만 맞추면 24문제를 맞추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계산 문제를 3, 4문제 이상 맞췄다라고 했을 때 학계론 때문에 1차에 떨어졌던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앞에 웃으시는 분이 있었어. 실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찌됐거나 계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계산 문제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24문제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문제에다가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 계산 문제를 포함한 문제에 충분히 6, 7개 정도를 맞추면 24문제 이상 맞추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잠깐 제가 이제 이건 뭐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30일의 기출문제와 제가 이제 강의했던 자료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소개만 시켜드릴게요. 아직 이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소개만 좀 시켜주면 제 교재 중에 이제 혼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특강 자료라든지 교재를 보면 혼공이라는 타이틀을 앞에다가 썼는데 부제목으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혼을 담은 공부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뭐 여러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 키워드라는 책이 있어요. 핵심 키워드에 해당되는 들어가야 되는 단어를 이렇게 네모칸 빈칸을 쳐놔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이걸 딱 보고 빈칸에 들어갈 게 뭔지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뭐 빵꾸노트 같은 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보니까 총론에서 11번 지문에 이런 게 있어요. 자, 표준산업 분류에서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련된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에서 관련된 서비스업에는 관리업과 업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중개업, 그 다음에 자문업, 그 다음에 평가업이에요. 중개, 자문, 평가업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쓸 건데 자, 중개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이유가 중개 때문이죠. 중개업을 얘기하는 거고 자문은 상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을 영어로 컨설팅이라 그래요. 투자 상담을 얘기하겠죠. 내가
누군가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야 이거 사는 게 좋겠냐 투자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오면 돈을 받고 어부를 한다는 건 돈을 적당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 상담할 수 있는 걸 자문업, 컨설팅업이라 하고 평가는 감정평가업을 얘기해요. 자, 이런 지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왔어. 이번에 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은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해당되는 것은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리업이 있고 중개자문평가업이 있었으니까 자 관리업이 여기 있고 여기 관리업이 있죠. 관리업은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개자문평가업이니까 중개업이 있어요. 자 중개업을 하면 대리업도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경매대리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경매대리도 할 수 있어요. 중개대리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대리업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문업이 있죠. 투자 상담, 투자 자문업. 해당되지 않는 건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경제론에 보니까 절량의 예로는 이렇게 뭐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절량과 유량을 구분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 근데 우리 시험 최근 10년 동안에 나왔던 절량의 예가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암기 코드를 했어요. 제자가 통부인이다. 이렇게 제가 외웠어요. 뭐 암기 코드 어렵지 않죠? 물론 이 제자가 아닌 건 알아요. 제자가 통통한 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제자는 재고를 얘기하고 이 자자는 자산이나 자본을 얘기하고 자자로 시작하는 거. 이 가자는 가격이나 가치를 얘기하고 통화량, 부채, 인구수, 인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최근 10년 동안 나왔던 절량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외웠는데 자 보니까 유량의 경제병수는 모두 몇 개인가? 절량 아니면 유량이에요. 그러면 절량 이거 제자가 통부인을 빼면 나머지는 다 유량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제시됐을 때 유량의 예가 물어봤으니까 절량을 빼면 되겠네요. 절량은 제자가 통부인이니까 여기 자산 있어요. 자산. 자본도 있네요. 제자자의 자산 자본. 자, 그 다음에 통화량 있죠. 통화량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화폐 양을 얘기해요. 화폐량, 통화량. 이렇게 제자가 통부인 중에서 3개 빠지니까 나머지는 유량이 되겠죠. 그래서 3개라고 답을 체크하면 됐었던 거였고. 자, 경제론에서 보니까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제 우리는 경제론을 중심으로 이제 배워 나갈 거니까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수렴형이 될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수렴형이 될 때 이렇게 제가 암기 코드로 이렇게 외웠어요. 수탄, 공기 이렇게 외웠는데 탄력성은 수요가 크고 기울기 크기는 공급이 크면 수렴형이다. 이건 이제 무조건 외울 거예요. 암기 코드로 같이 공부하면서 물론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시켜 주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할 거예요. 이해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잘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안 풀려요. 문제는 못 풀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건 내가 문제 푸는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또는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건 암기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은 빠른 시간 내에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풀어내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돼요. 시험장에 가서 이 지문을 읽고 아 이런 거 배웠지 머릿속에 한번 막 충분히 떠올린 다음에 답을 찾으면 우리 문제는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어요. 40문제가 주어지는데 50분이 주어져요. 그럼 한 문제를 푸는데 약 1분 10초나 1분 20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지문이 길어요. 읽어나가는 데만도 1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문을 딱 보자마자 암기했던 걸 바탕으로 맞다 틀리다를 기계적으로 체크해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니까 암기는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해시켜 드리고 쉽게 암기할 수 있게 암기 코드를 제시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탄력성은 수요가 크고 기울기는 공급이 크면 수렴형이 되는데 자 이런 거 한번 보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 크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 크기보다 크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기울기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기울기 크기가 공급이 크면 이건 수렴형이에요. 근데 수렴형이 아니면 발산형이라고 그래요. 이제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3가지로 구분되는데 자 어찌됐거나 이렇게 되면
원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크면, 기울기 크기가 공급이 크면 수렴형인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크면이라고 했으니까 이 모양은 발산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했던 지문인데 11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값은 기울기의 크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 크기보다 크면 수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발산형일 거고, 그래서 발산형이고 니은은 기억은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의 탄력성의 절대값보다 크면, 탄력성이 수요가 크면 무슨 형? 수렴형이에요. 얘는 수렴형. 이렇게 답을 찾는 거. 이런 문제가 24문제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합격 점수 60점을 맞추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런 걸 해내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냥 딱 그냥 보자마자 답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해를 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나 예나 활용된 예까지, 지문까지를 해석해야 되니까. 이거 한 번만 볼게요. 자, 정책론에 보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수단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11월, 12월 달에는 제가 얘기하는 거의 모든 단어들의 풀이를 제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놔야 돼요. 그냥 듣고 흘려 넘어가면 안 되고 머릿속에 이런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를 잘 정립을 해놔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죠. 그리고 여러분께 좀 부탁드려야 될 건 좋은 수업은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물론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와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수업에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얘기하고 저하고 피드백도 주고받으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라면 제가 다른 또 방법을 찾아내서 또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 표현하고 얘기를 하고 대답도 해주셔야 돼요. 자, 정부의 이제 개입을 얘기하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해요. 그럼 불완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시장이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요. 그럼 정부는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바로 잡으려고 해요? 바로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정부는 불완전한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개입을 하겠죠. 자, 개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개입하는 방법을 뭘로 하냐면 법이나 제도 같은 걸로 개입을 해요.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서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정부의 정책이라 그래요. 정책. 그럼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정책이라는 걸 펼치는 거예요. 그럼 정책은 뭐냐 그러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찌되거나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뭘로 개입하냐? 정책으로 개입을 해요. 정책으로 개입을 할 때 직접 개입하냐, 간접 개입하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간접 개입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외울 거예요. 개발 보조금. 역시 어렵지 않아요. 한 단어 같아요. 개발 보조금. 이 개발은 뭐냐면 개발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는 거에 개발 부담금 제도가 있어요. 개발 부담금. 들어봤을까요? 우리나라에 개발 부담금 있어요? 없어요? 시행되는 제도예요? 아니에요? 시행되는 제도? 맞아요. 현재 시행되고 있어요. 약 25% 정도를 정부가 개발 부담금으로 가져가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개발에 해당되는 것이 개발 부담금이고 이 보자는 보조금 제도예요. 보조금. 이 조자는 조세를 얘기해요. 뭘 조세라 그래요? 세금을 조세라 그러죠. 세금. 이 금자가 금융정책을 얘기해요. 금융정책. 자,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금융은 뭘 줄여서 금융이라 할까요? 금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자, 금융이 뭘까요? 편하게 대답해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뭐라고 안 해요. 네. 맞아요. 대출이에요. 정확한 답이에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해석은 따로 하겠지만 금융이라는 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금융이라 그래요. 자금 융통을 줄여서 이렇게 금융이라 그래요. 자, 부동산 투자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내가 5억짜리를 살려고 하는데 꼭 내 돈 5억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내 돈 3억만 있어도 2억을 조달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조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빌리는 거죠. 빌리는 걸 우리가 대출한다 그래요. 그래서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대출이에요, 대출. 자, 근데 나라에서 대출을 해줄 때 무조건 대출을 원하는 만큼 해주는 건 아니죠. 야, 빌릴 수 있는 만큼을 부동산 가격에 해당돼서 얼마까지 빌려줄게. 그리고 이거 빌려줬을 때 네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내가 한번 따져볼게. 어떤 규제를 설정해서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것까지만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걸 주택담보대출이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 규모를 정하는 것이 뭐냐면 LTV와 DTI예요. 들어봤어야 돼요. LTV, DTI. 영어로 외우면 돼요. 우리말로 읽을 때는 담보 인정 비율을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영어로 쓰일 거니까 영어로만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대출 규제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 금융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LTV, DTI 이렇게 될 건데, 자, 어찌되거나 이것도 역시 수십 번 외울 거야, 같이. 개발 보조금이 정부의 간접 개입이다. 자, 봤더니 그러면 13번에 정부의 직접 개입이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간접 뺀 나머지가 직접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개발 보조금이니까 개발 있는지 봤더니 여기 있어요. 개발 부담금, 개발 이익 환수 제도의 개발 부담금. 얘는 간접이니까 제끼고, 조세, 세금이니까 조세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조세에 해당되는 거. 자, 그 다음에 DTI 나왔으니까 금융정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는 간접 개입이니까 나머지는 다 직접 개입이겠다 해서 기역, 니은, 비읍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직접은. 자, 물론 뭐 얘는 무수히 많이 있지만 이런 걸 뭐 제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충실히 하면 홍공에 있는 핵심 키워드 정리만 잘했어도 7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다 지문이 나왔으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일단 지금은 한번 소개를 시켜준 건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문제를 제가 제시하면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풀면 되는 거예요. 설명 듣고. 자, 1차 시험제도에서 잠깐 볼게요. 선생님들이 이제 OT마다 1차와 2차 이렇게 과목 구성도 얘기하고 합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도 해줬을 텐데, 간단히 하나만 제가 정리할게요. 자, 우리 시험은 1차, 2차가 있는데, 자, 1차, 2차 중에서 1차는 부동산학개론, 제가 강의하고 있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줄여서 그냥 민법이라고 할게요. 이 두 과목이 1차 과목이고, 2차 과목에서는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과 세법을 합쳐서 공시세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1차는 평균, 1차, 2차 따로 이제 합격을 구분하는데,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이에요. 근데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40점 이상 맞아야 돼요. 40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40점 밑에 37.5는 무조건 평균 불문하고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40점은 넘겨야 되는 거예요. 40점은 넘겨야 되고, 40점 이상이 돼야 되고,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인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따져볼 게 뭐냐면, 자, 근데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자, 학개론이 50점 맞았어요. 그럼 민법 얼마 맞으면 합격이다? 70점 맞아야 되겠죠. 평균 60점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10점을 이렇게 보태주면 60이 되니까 합격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민법을 95점 맞았는데 얘가 학개론이 35점 맞았대요. 자, 그럼 얘는 평균 60점이 넘어요. 근데 이게 35점 맞았으니까 꽈락이 있으니까 얘는 불합격이겠죠. 자, 그래서 평균 60점 넘으면 되고 40점은 넘겨야 된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기준 잡으면 한번. 그럼 만약에 민법이 40점을 맞았어요. 그 밑으로 맞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소 꽈락은 넘겨야 되니까 40점을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학개론이 평균 60점을 맞추려면 몇 점 맞아야 된다? 80점이죠. 80점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수예요. 90점 맞았다, 100점 맞았다, 물론 합격이 되겠지만 90점이나 100점은 합격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점수예요. 두 과목밖에 없다 보니까 1차가 하나를 최소 점수를 맞았다라면 40점이에요. 꽈락은 면해야 되니까. 그러면 합격하기 위해서 다른 한 과목은
최고 몇 점을 맞아야 되냐면 80점을 맞으면 되는 거예요. 85점을 맞았다, 90점 맞았다, 100점 맞았다, 이건 합격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럼 1차 과목은 최고 점수가 몇 점이에요? 합격하기 위한 최고 점수는 80점이에요. 80점 이상은 점수가 의미가 없어요. 합격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점수예요. 그냥 기분만 좋다 뿐이지 의미 없어요. 그러면 80점이 최고 점수니까 20점에 해당되는 문제가 8문제예요. 이 8문제 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 풀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어려운 문제 8문제는 그냥 버려도 최고 점수를 맞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1차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실제로 여러분이 모의고사 풀거나 제가 제시하는 문제가 있을 때 모두 다 100점을 맞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려운 건 패스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단원별 학습 문제는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제시하겠지만 항상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는 8문제 정도는 버려도 최고 점수 맞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1차 과목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80점 이상의 점수는 합격에 관련이 있다 없다. 합격에 전혀 도움 주지 않는 점수예요. 민법이든 학개론이든 최고 점수는 80점이니까 8문제는 항상 모의고사 볼 때 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1차, 2차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1년 동안에 1차, 2차를 모두 공부할 때 동차로 공부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동차 공부생들이 많을 거고 당연히 지금부터 공부하면 1년 내에 1차, 2차 모두 합격하실 수 있어요. 학원만 열심히 나와서 선생님 설명하는 거 잘 듣고 집에서 조금만 복습 시간만 가져도 충분히 동차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동차로 시험을 봤는데 1차 합격하고 2차가 안 됐다. 그러면 다음에 걸쳐서 2차만 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딱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음 해에 한해서. 자, 근데 만약에 1차가 안 되고 2차만 합격했다. 이거 의미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1차를 합격하고 2차가 안 되면 다음에 2차만 볼 수 있지만 1차가 안 되고 2차가 합격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럼 무조건 1차는 합격해야 한다는 거죠. 1차가 중요해요. 그럼 이제 11월 달부터 공부할 때 초반에는 예를 들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를 제가 기준 잡을 텐데 1차를 열심히 해야 돼? 2차를 열심히 해야 돼요? 무조건 1차를 열심히 해야 돼요. 1차를. 2차는 물론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2차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했다 하지 말고 2차는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돼요. 집에 가서 복습 같은 거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좀 2차가 좀 필요하고 좀 잘하고 싶다라는 사람은 정말로 최소한의 시간만 들여서 집에서 복습하는 거예요. 수업만 열심히 듣고 가면 돼요. 2차 과정은 보통 암기 내용이 많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이 있으니까 일찍 암기하면 결국 또 까먹어요. 그럼 또 암기해야 돼요. 또 까먹을 거예요. 또 암기할 거예요. 물론 이제 암기라는 건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일찍 암기했다고 해서 2차 과목 같은 건 암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유리한 건 없어요. 근데 초반에 1차 점수가 안 나오면 2차 공부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1차 점수가 55점, 60점 이렇게 점수가 나와야 2차 공부가 안정적으로 시작될 수 있으니까 3, 4월 달까지는 집에서 복습하는 건 다 1차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학개론이나 민법, 특히 법과 관련 없이 이제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 민법에서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민법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민법에 투자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학개론보다 많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좀 이제 앞부분에 11월부터 3, 4월 달까지 공부해야 되는 건 주로 민법과 학개론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1차가 안정적인 점수가 일찍 나와야 2차가 좀 수월하게 공부가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자, 이제 기초이론과정의 1주차 내용에서 자, 학개론 이렇게 공부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학개론, 부동산학에 대한 개론을 얘기하는데 이 개론은 이제 넓은 영역에 걸쳐서 부동산학이라는 게 이렇다라고 길잡이를 이렇게 넓게, 얇게, 깊은 데까지 공부하지 않아요. 얇은 개념들을 다양하게 원리 정리를 해주는 게 부동산학 개론인데 그래서 다양한 어휘가 등장해요. 어휘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개념도 다양하게 등장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들을 뭐 해야 되냐라고 나오냐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암기가 아니라
다양한 어휘와 개념들을 이해해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고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걸 다 암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걸 중심으로 가야 되고 특히나 또 원리를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등장해요. 아까 얘기했던 뭐 2단원의 경제론, 그 다음에 5단원의 투자론, 그 다음에 감정평가나 또는 뭐 금융론 같은 건 이해할 수 없으면 문제를 손을 못 대요. 이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 이해를 잘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선생님 설명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열심히 들으면 안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들었을 때는 제가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듣기 편할 거예요. 그래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걸로 끝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여러분이 그 얘기가 내가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휘와 개념들을 바탕으로 내가 했던 얘기가 진짜로 맞는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 바퀴가 더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논리로 한번 맞춰놓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야 이제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열심히 잘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머릿속에 그 설명이 맞는지 한번 더 고민해보고 이걸 한번 돌려야 돼, 그 내용을. 그리고 문제를 풀어봐서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내 방식대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부족하다면 또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어찌됐거나 첫 번째는 설명을 잘 듣고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되는 건 분명하고 여러분 논리로 한번 풀어내고 문제 풀어야 돼요. 저의 이제 수업은 처음부터 이제 문제를 계속 풀 거예요.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오늘만 딱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시험 볼 때까지 매주 문제풀이를 제시할 거예요. 문제를 풀어내야 되고 가장 수업의 가장 우선적인 학습 목표는 제시한 문제를 모두 다 내가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복습은 문제 복습하면 돼요. 수업 열심히 듣고 문제를 딱 풀었는데 다 맞았다. 그럼 복습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를 봤더니 5개 맞고 5개 틀렸다. 5개를 왜 틀렸는지 정확히 이해할 때까지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 나갈 거고. 계산 문제 필수라 그랬어요. 계산 문제는 필수. 제가 처음부터 기초이론 과정부터 기초적인 수학 개념부터 잘 정리해 줄 테니까 설명 잘 듣고 계산 문제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은 연습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말 없어도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계산기 가져오셔야 돼요. 계산기가 다이소에서 한 3,000원 정도짜리 가계부 이렇게 쓰는 계산기 있죠. 뭐 공학용 계산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15,000원 넘어가는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좀 좋은 거가 12,000원, 13,000원짜리 이 정도까지만 하나 구입하셔서 준비해 오시면 되고 말 없어도 책상 옆에다가 계산기 항상 있어야 돼요. 부동산 학기론 시간에는 계산기 준비해서 계산 문제 열심히 할 거고. 자, 암기 코드. 실제로 이해 없이 단순한 암기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암기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면 안 되니까 쉽게 제가 암기 코드를 만들어서 암기할 수 있게 도움을 줄 테니까 여러분은 수업 중에 가능한 암기 코드 같이 따라서 얘기하면서 말하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채워놓으면 공부하는 게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암기 코드 활용해서 효율적인 암기하면 될 거고. 자, 강의 계획서에 있는 기초이론 과정의 학습 계획을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에요. 차례, 목차. 이해하고 암기한대요.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첫 번째가 목차를 머릿속에 반드시 정리가 돼 있는 다음에 내용을 공부해야 돼요. 목차도 모르고서 내용만 공부하면 나중에 뭘 공부했는지 몰라요. 항상 내가 목차를 머릿속에 잘 정립해 놓고 그 내용을 배울 때 그 목차에 해당되는 거에 잘 집어넣어야 나중에 시험 볼 때 첫 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나올 때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끄집어내서 실수하지 않고요. 문제 풀 수 있으니까 목차 외워야 돼요. 사실 이건 학기론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그래요. 사실 모든 과목 공부할 때 선생님들마다 좀 중시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목차를 좀 공부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내용 먼저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책은 목차를 이제 정리하고 공부 시작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학기론을 이야기한 기본 개념과 용어 이런 거. 제가 이제 단어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 학문과 관련된 개념들을 잘 설명해 줄 때마다 여러분 잘 모르면 정리해 놓고 체크해 놓고 이렇게 단어들을 개념들을 잘 정립해 나가야 돼요. 자, 금융은 뭘 줄여서 금융이라 한다? 금융은 잘 들었어야 돼. 아까 금융은 자금 융통을 줄여서 금융이라 그래요. 자금을 융통한다는 건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 대출이에요, 대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금융이 뭐냐 그러면 대출 받는 거, 자금 조달하는 거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금융이란 단어가 나오면 대출 받는 거, 자금을 조달하는 거. 자금 조달할 때 남의 돈 빌리는 거죠. 이따가 좀 다시 정립을 할 텐데 어찌되거나 이런 개념을 설명하면 그냥 듣고 흘려 넘어가면 안 되고 내가 아는 거라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르는 거라면 체크해놓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네이버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11월, 12월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 이렇게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11월, 12월에 목표 잡은 것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것만, 가장 중요한 것만 기초부터 천천히 여유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거.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건드는 모든 내용은 반드시 시험 문제 80% 이상 나올 확률이 높은 내용들만 제가 가르칠 거니까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달부터 공부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합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학개론 같은 거 일찍부터 점수를 안정적으로 잡는데 크게 도움될 거니까 11월, 12월 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접근할 거예요. 전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이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물론 어려운 기출문제는 손대지 못해요. 가장 기본적인 기출문제를 연관지어서 시험에 반드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합격하려면 이해를 잘해야 돼요?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 잘 못하더라도 문제를 잘 풀면 합격해요.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문제를 잘 풀려면 뭘 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설명 들었던 걸 이해해서 내 논리로 풀어내서 내 논리에 있는 것을 문자로 해석해서 지문을 읽어나가서 맞다 틀리다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방법을 늘리는 건 이런 기술을 실력을 늘리는 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풀이를 할 거니까 다음 시간부터 학습별, 단원별 학습 문제 10문제씩은 모두 100% 내가 이해하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학개론 계산 문제 풀이를 위해서 계산 문제를 위해서 기초 수학 계산과 기초 수학적인 개념과 계산 문제 풀이 방법을 제가 중요한 거 자, 총 계산 문제는 19가지 유형이 있어요. 19가지 유형이 있는데 11월, 12월 중에서 기초 이론 과정에서는 9가지나 10가지 유형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계산 문제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이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이제 계산 문제 즐겁게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모르면 뭐 하라고? 설명을 제가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책 펴고 학문 연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르면 옆 사람 물어보거나 지금 다 비슷비슷하니까 막 물어봐도 괜찮아요. 나중에는 좀 이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초반에는 서로 물어봐도 괜찮고 모르겠으면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절대로 이것도 몰라요 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더하기 빼기 몰라도 제가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용기 내서 질문하러 오는 게 쉽지 않은 건 다 알고 있어요. 어찌됐거나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좀 어렵더라도 제가 잘 설명해 준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용기 내서 와서 질문하면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질문을 활용해야 돼요. 자, 결석하지 말자. 당연한 거죠. 합격률은 출석률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석하지 말고 만약에 결석을 했다라면 다음 주 수업까지 다음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그 전에 수업을 동영상으로 듣고 오셔야 돼요. 제 수업은 중간에 들어왔다고 해서 딱 이해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항상 다 연결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만약에 결석해서 수업이 하나 빠졌다라면 집에 가서 동영상으로 반드시 듣고 그 다음 수업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수업을 계속 듣고 연결되어서 강의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 결석하지 말고 결석했다라면 그 전 수업을 동영상 강의를 듣고 다음 수업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는 따로 집에서 막 시간을 많이 내서 공부하는 걸 이렇게 바라지는 않고 가능한 수업 중에 집중해서 이해하고 수업 중에 암기해버리는 게 좋아요. 물론 시간 지나면 까먹겠죠. 또 제가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중마다 가능한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쉬는 시간까지 공부하라고 하면 화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쉬는 시간이 굉장히 효율적인 시간이에요.
공부한 걸 바로 확인하는데 쉬는 시간 3분, 5분 내가 투자한다는 것이 하루에 한 3번, 4번만 하면 따로 내가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할 때 1시간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좀 휴식을 취하거나 이런 시간에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가능한 쉬는 시간에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공부했을 때 좀 어렵거나 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잠깐 1, 2분이라도 다시 공부했던 거 확인 한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좀 좋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가능한 이 학원에 나왔으면 학원에서 좀 끝내려고 노력하시는 거 저는 이게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7월 달 넘어가면 그냥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할 거예요. 다 하지 말라고도 다 알아서 해요. 그때는 다 누구나 열심히 할 거니까 그때 전까지는 가능한 수업 중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만약에 이제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사람마다 학습 능력이 다르니까 똑같은 설명을 하더라도 누구는 쉽게 이해되지만 누구는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유전자를 탓할 게 아니라 부모님을 탓할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공부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합격하기만 하면 또 다른 세계예요. 자격증 따면 다시 또 뭘 해요? 실무에 나가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능력은 또 달라. 공부 잘했던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거 아닐 거예요. 저마다 타고난 능력이 다르니까 그건 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받아들이면서 이해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다라면 집에 가서 좀 복습을 해야 되고 절대로 복습은 뭐 2시간 넘길 필요는 없어요. 1차만 하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만 한 3, 4월까지는 민법과 학개론만 복습을 하되 수업 내용을 집에서 복습할 때 2시간 넘기지 않고 1시간 정도 집에서 복습을 하고 근데 수업 잘 듣고 문제를 줬더니 문제 1문제가 아주 정확하게 잘 풀었어요. 의심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이제 복습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의 기준은 단원별 기초 문제를 100%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이게 목표예요. 이번 시간에는 첫 수업은 없고 다음 수업부터 매 시간마다 10문제씩을 줄 거니까 그 문제를 목표로 해서 모두 다 이해 나가는 걸로 하시면 뭐 쉽게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암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그러네요. 암기 코드 활용해서 가능한 수업 중을 통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말 많이 하셔야 돼요. 틀리게 대답해도 괜찮아요. 틀리게 대답했으면 그것도 좋아요. 내가 한번 잘못 얘기하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이게 틀렸다라는 게 한번 각인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옳은 거 얘기하면 더 머릿속에 차곡차곡 이제 기억이 될 거니까 같이 좀 얘기하면서 암기해 나가도록 해요. 자, 그래서 이제 OT를 여기서 이제 마치기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첫 번째 목표 차례 목차 이거 머릿속에 이제 이해하고 암기해야죠. 이해시켜 드릴 거니까 쉬었다가 목차 공부해 보도록 하죠.